근데 이제 구치소는 미결 구금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교도소와는 조금 다르게 보기는 해야 돼요. 지금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박성재잖아요. 그 안가에서 회동 같이 하고 내란협의 받고 있는. 당연히 도와주겠죠. 그 서울구치소에 있는 미교수들한테 이런 소리 하면은 빤 맞습니다. 네. 2시간 뭐 계엄했다 이거는 네. 아니 10분 동안 은행 강도를 했든 1시간 동안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실탄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물총 들고 했어도 상대편이 총이라고 인식했으면은 그건 무기 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변명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진짜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김이상궁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독 있을까 먹어보고 노래 부르고 풍선 불고 춤추고 했잖아요. 경호처 진짜 극한 직업 아니에요 이 정도? 네. 설마가 사람 많이 잡았으니까요. 네. 지금 쉽게 말해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면 최상목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위선적인 행위고요. 이게 금액이 얼마든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거예요. 나라 망하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배임이죠. 나라를 지금 경영해야 될 사람이. 한우시가변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3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영남 지역 산불이 일주일 정도 걸려서 겨우 이제 잡히긴 잡혔는데 피해가 뭐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구에 일단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언제 또 완벽히 복구가 될지 많이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트럼프발 무역 전쟁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중국을 최애국에서 또 빼는 뭐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분야도 빨리 좀 꺼야 되는데 누가 끌 수 있을지 뭐 그럴 능력이나 의지는 지금 우리가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라도 이 상황들 잘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정리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상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네. 개혁신당 당대표 공보특보시죠. 김성열 특보님 어서 오시고요. 네, 김성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스를 신혜영 기자께서 잘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뭐 본격적인 뉴스에 앞서서 JTBC 단독 또 뉴스가 좀 있습니다. 네. 네. 3월 31일까지 탄핵 선고가 안 나올 줄 몰라서 네. 뭐또 전할 뉴스가 없어요.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너무 이제 오래 걸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뉴스가 하나 좀 들어왔는데 네.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네. 자, JTBC 단독 보도였고요. 이게 대통령의 매우 특별했던 수감 생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15일에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가 된 이후에 서울 구치소에 머물렀잖아요. 거기서 수감이 됐는데 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렀는데 거기 원래 24시간 CCTV가 돌아간다면서요.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CCTV가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수감된 뒤에도,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된 뒤에도 CCTV 개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하고요. 변호사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변호사 접견도 굉장히 특별하게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다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그런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게 되는데 네. 윤 대통령을 위한 별도의 접견실을 마련했대요. 여기는 사방이 통유리가 아니고 작은 창문만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완벽한 감시가 좀 불가능한 공간이었다. 감시가 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고요. 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주말, 설 연휴, 공휴일에는 접견을 못 하는데 이때만 한 42차례 접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접견이. 설 연휴 등 공휴일에 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네. 변호인 접견 횟수가 42번 아니고 예? 총 만났던 이제 변호인 수가 이제 아, 숫자로 그래요? 봤을 때 한 42건 정도가 있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네.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이 식사 때마다 나오는 음식을 기미했다고 합니다. 기미. 맛을 먼저 미리 봤다. 먹어봤대요. 은수저 같은 걸로. 예, 혹시라도 어떤 네. 우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미를 했다고 뭐 합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뭐 그랬을까 싶기는 한데 여튼 네. CCTV라는 거는 수감자 보호 측면도 있을 거고 또 감시 측면도 있을 텐데 그거를 대통령의 경우에는 꺼줬다 이거죠? 원래 CCTV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원래 이제 24시간 다 돌아갑니까? 네, 24시간 돌아가죠. 근데 아. 이제 구치소는 미결 구금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교도소와는 조금 다르게 보기는 해야 돼요.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 너무 뭐 이러한 것을 교도소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니 근데 그 미결 구치소니까. 여기 있는 사람 네. 다 미결수지. 그렇죠. 미결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다뭐 재확정 안 된 사람들이니 그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미결 구금수들, 그러니까 네. 이제 무죄 추정이 지켜지는 미결 구금수들의 이 인권을 확장시키고 보호하는 일들에 민주당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앞장서 왔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앞장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히려 이럴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변호인으로서 구치소를 예. 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가보면 진짜 많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민주당 정권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 미결 구금수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변호인들의 접견권이 강화되는 네. 그러한 과정들을 저는 몸으로 느껴왔기 때문에 참 그 흐름이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이렇게 생각이 할 수 있는 들 것도 수도 민주당 있습니다. 지금 덕분이다.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죠? 민주당 덕분에 예, 민주당이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가능했다. 확장을 아. 잘 시켜왔어요. 예.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 있는 미결수들한테 이런 소리 하면은 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날로 일어납니다. 좋아진다? 빤 맞습니다. 일단 서울구치소는요 기업 총수가 왔다 가야 조금씩 좋아집니다. 왜? 기업 총수가 아이고 이 베개 불편하다 야 베개 교체. 아니면 나 시원한 물 먹고 싶으니까 야 냉장고 싹 놔. 뭐 요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이 구치소 내의 어떤 복지는 좋은 게 아니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저 한 3가지 정도를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서울구치소는요 방이 소중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쉽게 말해서 독방이에요. 혼자 쓰는 거. 네. 이게 1.9평입니다. 이게 중방이 5명에서 6명 있어요. 남자 성인이. 이게 한 3평 정도 돼요. 네. 이 3평이라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 한 평이면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네. 차 댈 때 2칸이 남자 5명이서 쓰는 거예요. 우리 JTBC 지하철 가면 자동차 2칸 있잖아요. 거기 남자 5명이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대방이 한 8명 정도 수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박은정 의원에 따르면은 이 대방 한 방에 8명인데를 4개를 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명이서 쓰는 방을 4개를 텄으면 32명이서 써야 될 방을 혼자 썼다는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어요. 저희 집보다 넓을 것 같은데요. 안 됐네요.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말씀하신 미결수들은요 거기서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서울구치소 다녀오면은 이 폐쇄공포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서 엘리베이터 탈 때도 무섭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건데 주말에 접견이 안 됩니다. 예. 일반인들은.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지인이나 내 가족이 어떤 잘못이 됐던 억울하게 됐던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생업에 종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날 면회 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주말에 못 가요. 왜? 법으로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리고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접근성이 용이해가지고 네. 이걸 온라인에서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예약도 엄청 어려워요. 무슨 뭐 아이돌 콘서트 클릭하듯이 광클릭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에도 접견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면회 이거는요. 한 동에 한 80명 정도 있는데 네. 이 중에 그 8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도 특별면회를 할 정도가 거의 없어요. 특별면회를 하려면은요. 법무부에서 4주 전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도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면회의 맹점이 뭐냐면 이게 아무런 가림막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방송하듯이 테이블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뭘 주고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특혜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누려왔다는 거. 이거 큰 문제 아니,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예. 해요.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미결 구금수들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인권을 확장시키자라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조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변호사들이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법무부에.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이나 연휴나 뭐 이런 때 안 되는 것들, 접견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고 네. 사실 미결 구금수들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또 어찌 보면은 자 이번에를 계기로 이러한 부분을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의 네. 왜냐하면 이제 미결 구금수들은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들 입장에서 변호인 접견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 국민들이 이제 어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이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될 필요는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들에 대한 거 강성필 부대변인이 얘기하셨는데 공수처에서 가족들 접견도 막았던 것도 맞아요. 또 공수처에서 당시에 네. 대통령의 가족 접견을 막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이 누리는 가족 접견권을 또 대통령 가족 누구요? 대통령 가족 있잖아요. 어머니도 계시고. 어머니 아파서 병원에 계시는데. 뭐 그래도 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재판 끝나고 나서 네. 병원 가갖고 자기 정기 검사 받는다고 하는데 그 병원에서 만난 거 아니 아닙니까? 이거 뭐 그래도 기사 다 나온 그래도 건데 뭐 김건희 여사의 접견을 아들이 막았죠. 그렇다면 네, 이렇게 네, 하고 또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가족이 있는데 네. 그 가족들의 접견을 완전히 막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일반인 미결 구금수들에게는 안 하는 일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공수처는 그걸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네. CCTV를 뭐 끈 거 조금 의아하긴 해요. CCTV를 근데 끈 거나. 저는 이 주제가 미결수의 권리신장 이슈로 넘어갈 줄 몰랐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워낙 뭐 경호상의 이유도 있고 해서 이제 구치소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과거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도 이제 그때는 CCTV가 작동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전 하고 대통령들 때도 CCTV는 돌아갔어요. 초기에 당연하죠. 돌아왔습니다. 차이가 예. 뭐냐면요. 예. 전 대통령들은 검찰총장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런 이 건가요? 교정시설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가 하고 검찰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면회 시켜주냐 아니냐, 특별 면회 해주냐 아니냐 이거 다 그건데 지금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박성재잖아요. 그 안가에서 회동 같이 하고 내란협의 받고 있는 당연히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혜가 가능한 거고 검찰총장 출신이 아니었어 봐요. 이게 가능합니까? 앞에서 지금 미결수들 뭐 권리신장 예 좋아요. 근데 왜 항상 윤석열 이런 권력자들이 들어갔을 때 재벌회장 들어갔을 때만 이런 게 바뀌냐는 거죠. 왜 이들만 특혜를 봐야 되고 이들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는 거죠. 네. 자, 이런 게 근데 문제인 거예요. 제가 추측컨대 CCTV를 끈 이유는 보세요. 이 구치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명절이 오잖아요. 연휴가 오잖아요. 그러면 오래 쉬니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미교수들은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면회 안 되니까. 면회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방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래요? 오후에 운동 끝나고 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예를 들어서 월요일까지 한 50시간을 방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 주차장 두 칸에 갇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대인 8명이서 쓰는 방을 4개를 텄다고 하고 한다면 그 공간들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밖을 돌아다니니까 복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것과 복도도 돌아다닐 수 없이 주차장 면적 2칸에 갇혀 있는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디테일이 심리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이 갔다 왔잖아요. 우리 그 야당 네, 탄압 뭐알 이유는 거기까지 이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잘하는지.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뉴스 하나만 더 소개를 네.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실제로 좀 2차 계엄을 모의했던 거 아니냐, 그 가능성이 엿보이는 정황들, 뭐 진술들,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하고 나서 대통령이 이제 지하 합참 결심지로 내려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왜 실패했느냐, 왜 잡아들이지 못했냐라고 질책을 하면서 국회에서 해제안을 의결했어도 비상계엄 다시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2차 계엄을 암시한 듯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이 경호처 직원들이 정말 열일 좀 충성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발언이 딱 나오니까 김영현 장관이랑 박안수 합참의장 빼고 나머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사실상 끌어냈다, 끄집어냈다. 이런 진술이 이제 검찰 발로 나왔습니다. 그 일종의 비밀 회의방 같은 데 있던 다른 네.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딱 2사람 남겨놓고 네. 경호실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네. 이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검찰 수사 없었으면 민주당이랑 이쪽은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다 보면 검찰 수사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공수처 되고 있지 수사도 있어요.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도. 아니 이건 검찰 수사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아니 공수처 수사도 있다니까요. 방책사 간부가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근데 공수처는 뭐 수사한 것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사실 그 구속영장 취소됐을 때도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네. 민주당 쪽에서 말할 정도로 공수처는 수사 능력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 사안은 제가 당시에 국회에 있었어요. 네. 국회 로텐도홀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있을 때 계엄 해제 결의가 통과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우리 당 원외 중에서는 국회에 있는 사람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게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계엄 해제 결의가 통과되고 나서 계엄 해제 결의 요구권이잖아요. 해제 요구 결의거든요. 그러면 계엄 해제 요구를 했는데 과연 계엄이 풀린 것이냐. 이게 이제 그때는 그 현장에서 굉장히 커다란 이슈였습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 당직자들도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요.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판례를 거기서 이제 긴급히 찾아보니까 네. 판례 내용에 이제 50년대 판례가 있어요. 54년인가 그 판례가 하나 있는데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계엄이 선포됐다가 네. 계엄 해제 결의가 있었는데 계엄 해제 선포가 있기 전에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잡혀온 사람이 이게 계엄이 지금 유지된 상황인지 아닌지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남은 예. 판결이 있는 거예요. 근데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의 내용에 따르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계엄 해제 선포 전까지는 계엄이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다렸잖아요. 대통령 언제 나와서 하는 그렇죠. 거야? 맞아요. 그걸 기다렸잖아요. 계엄 포고령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엄 포고령 위반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는 거예요. 네. 50년대, 예. 1950년대.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았는데 그걸 보니까 아직은 계엄이 효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원내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그걸 해주시는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뭐냐면 당시에 계엄이 풀렸느냐 풀리지 않았느냐가 아.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이었고 아.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네. 계엄이 풀리느냐 풀리지 않았느냐 자체가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계엄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2차 계엄 문제가 아니라 네, 그때가 네, 네, 계엄이 네.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 판례가 국회 뒤집어진 적이 결의는 있었지만 계엄이 예. 풀린 상황은 아니다. 아닌 상황이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일촉즉발 상황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얘기 하고 싶은 그러니까 바로 거죠? 해야죠. 네. 바로 네. 했어야 네. 되는 거죠. 네. 바로 했어야 되는 거죠.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이 되면 대통령이 즉시 해제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그때 되죠. 우리 기다렸잖아요. 새벽 1시에 국회에서 결의안 통과되고 왜 안 해? 왜 국무회의 의결했다고 안 해? 선포 안 해? 새벽 4시까지 기다렸는데 새벽 4시에 선포했잖아요. 해제되었습니다. 맞아요. 그 사이에 결심실 내려가가지고 왜 못 잡아들였어? 다시 선포하면 돼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예. 동안은 판례에 따르면 계엄 유지 상황이라는 유지 거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2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새빨간. 그러니까 그 해제를 안 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었던 동안에 뭘 하고 있었냐.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쉬운 레파토리예요. 국회에서 그 계엄이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15분 만에 김용현 데리고 합창 갑니다. 합창 가가지고 김용현하고 박한수 앉혀놓고 경호처 직원들이 다 나가. 나간 다음에 야 왜 해제된 거야? 김용현이 사람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야 내가 사람 더 채우라고 했지. 야 사람 다시 준비해가지고 2차 계엄 준비해. 그랬는데 박완수라는 그 계엄 사령관은 이런 말이 들은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가 들은 적이 없다고 해서 끝나나? 다른 사람들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증언이 있냐? 일선 부대에서도 2차 계엄 동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예하 부대 52사단, 56사단을 수방사에서 체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7공수하고 13공수도 출동 대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박한수가 윤석열한테 그럼 2차 계엄 지시 받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계엄 과장한테 상의를 하니까 계엄 과장이 이거 안 됩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일머리가 없네 질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방첩사 간부도 뭐라고 했냐. 네. 계엄 해제가 됐는데 새벽에 비상계엄 다시 선포한다라고 단체방에 다 공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2차 계엄에 대한 시도 내지는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런데 거죠? 무슨 자기가 무슨 국회에서 계엄 해제하니까 막 평화롭게 거기에 따라서 한 것 마냥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치는데 조지호 경찰청장도 뭐라고 합니까? 계엄 해제가 됐는데 국회 봉쇄 명령이 해제됐잖아요. 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잖아요. 그냥 현장에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됐으니까 우리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뭐 2시간 뭐 계엄했다 이거는 네. 아니 10분 동안 은행 강도를 했든 1시간 동안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물 실탄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물총 들고 했어도 상대편이 총이라고 인식했으면은 그건 무기 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변명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2차 계엄 정황이 있었다는 거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탄핵이 되고 나면 정식적인 수사를 통해서 훨씬 많이 증거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탄핵을 좀 빨리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뉴스는 이제 2차 계엄 어떤 시도와 비슷한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네. 이 경호처가 무척이나 대통령의 심기경을 위해서 네. 노력을 했었다. 요 정도로 신의부대로서의 역할을 진짜 근데 했다. 이해하면 되겠죠. 경호처는 진짜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앞서서 말씀하신 김이상궁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독 있을까 먹어보고. 엄청 그다음에 놀랐을 거 아니에요. 노래 부르고 풍선 불고 춤추고 했잖아요. 생일 축하하고 부르고. 거기다가 또 뭐 판사가 영장 줘가지고 그거 들고 왔는데 그거 몸빵하다가 잡혀가라 그러질 않나. 이 내란도 이렇게 도우라고 하지 않나. 경호처 진짜 극한 직업 아니에요 이 정도. 네. 경호처가 들어가려면 노래도 잘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춤도 잘 추고 낚시도 잘해야 될지 몰라요.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네. 여야가 아주 격돌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는 빨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네. 왜냐하면 생각보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길어지고 있고 이러다가 자칫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 촉구하는 거를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고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 임명 촉구하는 결의안도 심사하고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4월 1일 내일까지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하겠다.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잠깐 직접 들어볼게요.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독수 총리가 있습니다. 엄중 경고합니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다. 네. 그 중대한 결심이라는 걸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신 것 같긴 한데 네.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당의 초선 의원들의 네. 의견은 일단 쉽게 말해서 줄탄핵 해야 된다. 지금 자꾸 역풍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순진하게 있다가 뒤통수 맞고 저는- 4월 18일 날 네네. 헌법재판관 2명 퇴임해 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이제 윤석열 돌아오든지 이건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 지금 자꾸 선의의 길에서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초선 재선 의원들이 줄탄핵 하자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고 마흔역 임명 때까지 그냥 다. 네. 임명 안 하면 그리고 중진들 같은 경우 지도부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조기 대선이 나중에 열렸을 때 또 중도층에 대한 어떤 우리의 선택을 할 때 중도층의 선택을 받아야 할 때 과연 우리가 지금의 줄탄핵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냐.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줄탄핵하면 속이야 후련하겠죠. 네. 근데 남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정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독수를 현실 세계에서 압박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주말 동안에 고민하고 있다라고 네. 제가 들었고 추가적으로 왜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아니 일반 사람들 그 무단 횡단만 하더라도 바로 과태료 끊잖아요. 왜? 법을 안 지켰으니까.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자가 권한 대행이라는 자가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임명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파면 안 당해서 지금의 상황이 엄중하니까 파면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지만 위헌 위법은 명확하게 명쾌하게 그 결정을 내렸고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 지지자와 많은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지금 자꾸 5대3 대드락이 걸렸다. 아. 그러니까 5명이 탄핵을 인용하는데 나머지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뭐 기각 혹은 각하로 지금 붙잡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의 저는 공작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5대3서를 퍼뜨린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공작이다. 자, 국민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6명이 안 되니까 선거를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3명이니까
6명이 안 됐으니까 기각 선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못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문영배 재판관이 선고일을 안 잡아줘서 지금 막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의 지지자들의 말을 듣고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이거 숨기고 있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다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불법으로 선고 못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아마 폭로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6명 이상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네.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왜 끌고 있냐? 지금 상황에 발표를 해버리면 탄핵이 돼버리니까 네.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0억도 넣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치 지금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못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할 것처럼 지금 그 속이고 있지만 막상 그때 되면 임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을 더 증원시켜서 기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 지나서 보수 성향의 대통령목 네.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시켜서 네. 지금 모자란 그 기각이나 네. 인용의 인용. 정족수를 채운다. 네.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지금 짜고 네. 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예. 6명이 안 됐으니까 선거 못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반대로 6명 안 됐으니까 기각하라 이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보수형 재판관들이 나 기각 각하라는 의견을 안 밝히면서 혹은 나름대로 내가 인용하겠지만 나 소수 의견 별개 의견 쓸 거야라고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른 면에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 강성필 부대변님이 얘기하는 게 민주당 쪽의 설이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의 설은 뭐 진짜 얘기하신 대로 5대3 대들하게 걸려서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나 아니면 정계선 재판관이 뭘 못 하고 있다. 그렇게 안 해주고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의 설이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별개 의견이나 소수 의견을 내는 거는 개인 재판관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개인 재판관이 네.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선고를 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게 한 명이라도 한 명이 8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명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돼서 돌아올 것 같으면 저는 지난주 월요일 한덕수 재판관 결정문에서 네, 네. 정계선 재판관이 쓴 그 인용 의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이분이 동의 안 할 것 같다. 예. 이분이 끝까지 안 쓸 것 같다. 음. 그러면 5대3이 걸리면 정계선 재판관이 끝까지 안 쓸 가능성이 예.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그 결정문의 그 의견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반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인용이 될 것 같으면 그렇다면 보수 쪽 재판관 중에서 끝까지 나는 별개 의견, 소수 의견 안 쓰겠다라고 버텨버리면 그런 상태로 4월 18일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한덕수 재판관 그 결정이 나고 우리 당의 다른 한 원외 당협위원장한테 그날 밤에 전화를 받으면서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분도 변호사라 있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이게 말이 되냐고라고 얘기했다가도 이제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오고 상황을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게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5대3이나 6대2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단 한 한 명이 명이 반대를 하면 한 그렇게 될 명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한 명만 다르더라도 이 선고는 못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냥 절대 안 인용을 쓰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네. 재판관, 결국 절대 의견이 기각을 똑같네, 그러면. 용납할 수 한 없는 명이 재판관. 지금 연기를 계속 하려고 버틴다. 끄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다만 그게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에서는 보수 쪽 재판관들이 그러고 있다 이러고 온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로 진보 쪽 재판관이 그러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자꾸 5대3으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요. 이분들 다 양심 있는 재판관들이에요. 되게 훌륭하게 하셨던 재판관들이고 우리가 재판관들의 양심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돼요. 네. 윤석열은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이고 법을 몰라도 이거 잘못됐다는 거 다 알아요. 아니 국회에 군대를 보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탄핵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자기 의견을 안 내는 방식. 자기 의견을 내 거 좀 더 쓸게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지. 네. 그렇다고 5대3으로 해서 뭐 3명은 각하나 기각을 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근- 보기에는. 근데 진짜 한 명이 그렇게 하면 무한정 끌어요? 그냥 그게 문영배 소장이 이론- 직권으로 지정할 안 수 돼요, 안 없어요? 돼요. 문영배 소장이 직권으로 선고 기일은 잡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8명이 다 뭐든 의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별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버티면 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 87년 이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헌재가 꼭 만장일치를 해야 하는 기구도 아닌데 뭐 그 한 명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고 무한정 간다라는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의견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인용이라고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개인 의견 쓸 테니까 별개의견 쓸 테니까 시간을 주라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죠. 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네. 높다고 충분히 봐요. 그리고 네. 그것이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는 거죠. 어.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페북에도 글을 썼는데 4월 18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써보니까 나라가 그냥 부서집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나라가 근데 그래서 부서져요. 저는 4월 18일을 넘기는 거는 이거는 선 넘는 일이다. 예. 예, 아무리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니 현직 대통령이 이런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의 중대함을 생각해서라도 아니 전에 전례가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이 아니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거는 너 한 명이 아무리 시간 끈다고 그래서 이게 국정 혼란에 나라의 피해가 너무 심각한데 어쩔 수 없어. 그럼 너 배제하고 갈게라고 결단을 내려야죠. 그러니까 또 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배제하고 갈게 하고 아니 싶어도. 전례가 아니, 없다는 거지.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그렇지. 봐요. 전례가 없다는 거지 법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건 또 아니고 그럼요. 지금은 너무나도 엄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선고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러면 7인 체제에서 선고 내는 게 돼버리는데 6인 체제에서 선고 육인 내는 게 체제죠. 돼버리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8명이 모두 의견은 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6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도 6인만 찬성하면 되는 거잖아. 헌법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아.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은 항상 여야 공수가 바뀌는 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하면 결국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2년 동안 권한대행으로 가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하면 끈다. 무조건. 그럼 반대로 나중에 4월 18일 이후에 예를 들어서 2명의 보수 재판관과 마은혁 맞아요. 재판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나는 절대 기각되는 거 볼 수가 없어 하고 또 수가 끌어버리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착 상태로 이게 2년 동안 맞아요. 간다는 건데 이것을 이 재판관들이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18일 날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평의가 하루에 1시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예. 막 5시에 조기 퇴근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지루한 평의는 끝났고 서로 간에 결론은 났고. 결론 났다는 거예요. 신경전만 하는 네, 거죠. 신경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오면 일종의 매기 효과, 지렛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그래서 18일 날 그냥 이게 진짜 결론을 못 내고 2명이 퇴임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네. 근데 헌법재판소가 뭘 풀어줘 버렸냐면 지난번 한덕수 총리 그 탄핵 기각 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151석으로 풀어줘 버렸어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우리 당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4월 18일이 넘어가서 한덕수 권한대행 2년 체제가 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네. 줄탄핵 카드를 꺼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민주당 단독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언제든 탄핵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페북에 쓴 게 지난주 한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 무죄 나고 제가 썼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네. 줄탄핵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 주말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줄탄핵을 예고를 하고 예.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니 진짜 줄탄핵 가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줄탄핵은 초선 의원들이 얘기는 하긴 했지만 지도부 쪽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네, 지도부는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네. 다만 보세요. 지금 이렇게 5대3 대드락이 아니라 그냥 대드락이거든요. 이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야 헌법재판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해버리면 그야말로 나라가 엉망진창될 수 있다.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해야지. 그래야지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본인이 버티고 있는 이 행위 때문에 지금 국무위원들이 다 줄탄핵이 되고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이런 상황을 벌어지면은 본인이 과연 어떤 한 진영에 편향되어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어떤 결론을 계속해서 버텨낼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 우리가 재판관들은
뭔가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육공화국 없어요? 헌법이 그게 없어요. 아니 8명도 아니지. 만약에 한 명이 그런다고 치면 그 한 명 때문에 지금 국정이 완전히 마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 명이 근데 그런 일을 하도록 막 냅둬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정을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은 거죠. 예상이 그러니까- 아니라 상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상황이 올 거라고 비상식적이지. 누가 이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줄타내기 돼서 국무회의가 의사정속수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정부 상태가 올지 그것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규정이 안. 헌재 재판관들도 탄핵할 수 있어요? 헌재 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죠. 국회에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나중에는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카드일 중에 거다라고 하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서 헌재를 마비를 시키면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곳이 다 사라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헌법재판관 탄핵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럼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형식 주심 재판관은 이 변론 과정에서 군대를 국회에 넣어 투입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분까지 돌아서 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면 그 네. 탄핵 심판은 또 헌재에서 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 육공 헌법이 그렇게 돼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저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 국면이 시작된 이후로 이 4월 18일까지의 이 시간에 진심으로 나라가 걱정되기 시작해서 정말 네. 네. 왜냐하면 4월 18일까지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그게 뭐 정파와 상관없이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민주당이 말하는 게 네. 망설여지고 고민될 때는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여야가 헌재가 결정을 하도록 네. 같이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진짜 해야 돼요. 그리고 네. 그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네. 여야가 그냥 승복한다고 하고 헌재의 부담을 들어주면 좀 덜어주면서 그거에 대한 막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네. 헌재가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버티면 뭐 할 도리가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퇴임을 하게 된다면 심판 정족수 7명을 채우기 위해서 40명을 빨리 임명하라 압박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 연장법을 지금 또 추진할 수 있다라는 건데 두 이것도 명이 이제 4월 18일에 퇴임하게 되는데 퇴임하지 않고 네. 계속 가서 사람 모자란 일 발생하지 않도록. 네, 요것도 이제 뭐 지도부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뭐 줄탄핵 얘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40명 임명 안 하면 뭐 줄탄핵 또 초선들은 할 수 있다. 지도부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분위기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입법부를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그러면서 김어준의 지령을 받아서 민주당이 이러냐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지령이라는 건 또 뭐예요? 요거 잠깐 들어볼게요.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입니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후에 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습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배우라고 하기에는 그냥 당 대표인데 무슨 아무 말 대잔치인 거예요. 당 대표인데 무슨 배우야? 그러니까 예. 이런 날선 말들, 그러니까 한쪽은 줄탄핵, 그다음에 여긴 또 내란 선동 고발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진짜 이게 이 다음에 국민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어쨌든 힘을 합쳐서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서도 그 역할을 했고 지금 이 문제도 같이 풀어야지 이거를 이렇게 줄탄핵이나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은요. 그래서 무정부 상태로 주진우 의원이 주말에 그걸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시나리오 중에 이제 그게 있었어요. 줄탄핵을 하게 됐을 때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11명인데 11명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국무회의가 마비가 됩니다. 국무회의가 마비가 되면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오기 뭐 때문에 임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하거나 할 때 그렇죠. 국무회의 의결이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국무회의 예. 의결을 못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주진우 의원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는
네. 저도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이더라고요. 국무회의 할 때 그러니까 원래 21명 중에 11명 11명이라는 의사 정족수를 정하는 게 해야 되는- 대통령령이에요. 입법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대통령이 예를 들어 그래서 3명, 그거를 2명 이렇게 하면 2명, 1명 이래 버리면 이제 그게 정족수가 국무회의가- 될 수 있어요. 예, 그게 의사 정족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 그렇게 만약에 이쪽에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낮추는 거를 우리 쪽에서 바꿨다. 그러면 이제 저기서 그러면 그 의사 정족수까지 깰 때까지 탄핵을 시켜버린다. 그 다음에 나라고. 그러니까 저는 주진우 의원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희들 해봐라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애초 줄탄핵 제가 국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는 우리 박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친한계가 좀 움직여줘야 돼요. 사람이 없다. 왜냐? 아니 사람이 아니 사람이 없는데. 아니 박 어떡해. 변호사님 있잖아요. 물론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네. 왜 친한계가 움직여야 되냐? 계엄 해제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광 많이 팔았잖아요. 정의로운 한동훈이라고. 자, 그랬으면 친하게 누구 있어요 지금? 광을 판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 역할을 네.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광을 판 게 아니니까 되려면 끝까지 해줘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는 보수 정치를 또 세워 나가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걱정이 돼서 자, 이 정말 4월 18일 이후로 끝장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페북에 이렇게 그거 되면 4월 진짜. 18일이 지나면 네. 줄탄핵을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써서 올렸어. 네. 그랬더니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그걸 본 것처럼 마치 줄탄핵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버리면 이러면 이제 대결의 정치로 가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본인 페북자는 그만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네. 한동훈 대표가 계엄 해제에 함께 했던 의원들을 네. 다시 규합을 해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탄핵은 인용돼야 된다라고 입장을 확실히 해주면은 아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자, 최소한으로 잠깐만요. 잠깐 내가 잠깐만요. 예. 말 끝낼게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박정훈 의원 같은 사람들은 이재명이 무죄 받았으니까 이제 탄핵에 반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나 이제 친한 게 안 할래 친윤으로 가고 싶어요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박정원 의원도 자기가 이제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네. 자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해봐. 인용을 해야 된다, 기각을 해야 된다, 각하를 해야 된다, 결론을 주면서 헌재한테 얘기를 하면은요, 헌재 지금 결정 못 내려요. 아니 헌재 그렇게 하면 결정 못 내린다니까요. 지금 헌재 재판관들의 상황을 보세요.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줬을 때 그 사람들도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나머지 삶이라는 게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어느 한쪽으로 정치권에서 뭔가를 요구를 한다. 지금 국민들이 그거를 누구 100% 다 받아들일 사람도 없어요. 결론만 빨리 내라고 해야 된다는 그래서 거죠. 결론만 빨리 내라고 네. 여야가 그냥 같이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야가 그냥 무슨 결론이 나오든 우리가 승복할 테니까 너희들이 뭐든 하여튼 해봐 이걸로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지금 있잖아요. 이 교착은 그렇게 풀어야지. 지금 뭐 친한계한테 인용을 하라 그런다? 그럴수록 있잖아요. 더더욱 멀어질 겁니다. 그럼 하나만 더더욱.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헌을 통해 가지고 개헌? 헌법 재판관들의 임기가 네. 공백이 됐을 때는 다음 헌법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로 연장하는 거라도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기각해라 인용해라 이런 주장이 아닌 거잖아요. 식물 헌재를 막기 식물헌재는 위해서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개헌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저도 이야기 좀 할게요. 네네네. 네. 그 저기 전제가 조금 잘못된 상황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래요. 이게 이 헌법 재판관들이 기각을 하면 어느 쪽 편을 들어준다, 각하를 하면 어느 쪽 편을 들어준다. 예, 평상시의 상황이면 그렇게 좀 오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요, 아니 정말 국회 유리창 깨고 총칼 든 사람들 그날 로텐도어 계셨다면서요. 보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막았는지 저도 있었거든요. 로텐도어에 경찰들이 못 들어가는 거 담 넘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군대들 들어오는 거 소화기 뿌리고 막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누구 편을 들어주는 내용이고 이게 어떻게 뭐 어느 쪽 결론이 나도 이거는요 100번 생각하고 100번 해도요 인용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민주주의의 대통령으로 내비둡니까? 어떻게 복귀를 시켜요? 복귀시키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민주당에서는 나와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데모할 거고요. 그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바로 계엄 때릴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혀간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지금. 네. 저도 현장에서 바리케이트 치고 하는데 저도 참여했던 사람이라서 뭐 그 자리에 같이 계셨다니까 그렇긴 한데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오면서부터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무죄하고 대표 뭔 상관이에요? 무죄가 사실 그게 나올 확률이 그렇게 나올 게 아니었는데 그게 나오면서 이제
보수 쪽의 재판관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여기서 지금 인용을 상황에 해주면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요? 왜냐하면 보수 쪽 재판관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용을 내주는데 자기가 네. 가담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길에 자기는 꽃길을 깔아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 이재명 이제 대표 판결 나오기 전에 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를 그리고 결정을 하면 아니, 그 전에 그런- 하는 게 맞았겠죠. 아니 그런 걸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그러게 헌법재판관 하면 안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지금 구속 취소 판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이러한 판결들이 네. 기존에 제가 법률가로서 갖고 있던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결정들이고 판결들이에요. 지금 다들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런 태도 이런 거를 제가 법률가로 나와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의 그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무죄 나온 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되고 거기에 잇따라서 검찰이 즉시 항고까지 포기한 것을 한번 법률가로서 판단을 한다면 이게 어떤 게 더 말이 안 됩니까? 저는 둘 다 말이 안 돼요. 무슨 둘 다 말이 안 둘 다 돼요. 말이 안 돼요. 네. 아 근데 예. 저는 사실 이 의견을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요. 저가 생각한 시나리오 중엔 그게 있었어요. 보수 쪽 재판관들이 왜 이걸 시간을 끄느냐. 이거 이재명 대표 2심과 관련이 있었다고 봐요. 2심에서 만약 유죄가 나오면요. 최대한 끌고 나서 하면은 3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단이 나와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자. 그러면은 내가 이 현행범을 가지고 차마 탄핵 기각은 못 하겠어도 시간은 좀 끌어줄 수 있지 않냐. 아. 저는 그랬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무죄가 나왔잖아요. 사실상 파기환송을 뭐 바라기도 어렵지만 해도 대선 전엔 안 나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수 쪽 사람들도 야 이제 끌 만큼 끌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그 결론이 이번 주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보시는 네,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 나라가 돌아가죠. 4월 18일 이전에는 안 나오면 네. 저희 민주당이나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까지 안 나오면 집에 있던 장롱에 있던 군복 꺼낸다 그랬어요. 근데 무서운 그렇게는 또 말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책임 있는 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만큼 문제가 말이 안 되죠. 4월 18일 이전에. 4월 18일 최대한 이전에 4월 18일 18일 넘어가? 이전에는 나오도록 네, 그렇게 네, 하고 네. 예. 네, 4월 18일 이전에 나오는 걸로 일단 네. 저희가 상정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방송하면서 술 땡기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아직 12시도 안 됐어요, 아, 아직. 예. 듣다 보니까 이제 진짜 아득하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예.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나. 결론은 마은혁 임명이 이제 제일 핵심인데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 식물- 권한대행은 네.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식물 헌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이미 헌재에서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속해서 관련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일 국무회의가 있긴 한데 아마 네. 내일도 좀 언급할 가능성이 낮다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당정에서는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재난성의 산불이 있고 하니까 추경 꼭 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여야가 힘을 좀 모아달라 목소리를 모아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야가 지금 뭐 목소리를 서로 합쳐서 추경을 하고 이게 상황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야가 목소리 합친 건 연금 계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거는 말도 어떻게 안 또 이 되는 목소리를 짓을 합쳐가지고 하고 진짜 저는 동의하지 좀 않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만 여튼 추경도 지금 대단히 필요한 일이긴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산불 네. 뭐 영남 지역이 그럼요. 워낙 심각하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이제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막 엄청 반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네. 재난 상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써야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 국무위원들이 음. 이 추경 얘기할 때면 민주당에 협조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오만방자하다 이제 이런 식의 이게 비판을 하고 한덕수 있는 총리 거죠.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 몰랐을 때는 그랬을 수 있어요. 예, 내가 지금 임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좀 시간 끌 수 있죠. 근데 헌재에서 내용이 나왔잖아요. 내용이 나왔는데도 안 하는 건 뻔히 불법임을 알면서 위헌임을 알면서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죠. 사실 저는 그러면 민주당 안 된다고 당내에서도 봐요. 네. 이 한덕수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에는 그런 탄핵 심판 선고 나오기 전에는 야 또 이렇게 탄핵하다가 역풍 불 수 있다. 국민의힘의 탄핵 프레임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탄핵 선고가 나온 이후에는 이제 조금 시간 더 있다가 하면 이거 인용될 수도 있다. 왜? 말했잖아요. 분명히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거 임명해야 되는데 한덕수의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시간이 촉박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건 했어야 된다고 했지만 벌써 일주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임명을 하면은요, 다시 선고에 마은혁 재판관을 넣으려면 변론갱신을 해야 돼요. 그 약식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약식으로 한다 그래도 4월 18일 이전까지 그거를 지금 임명시켜서 4월 18일 이전까지 끝낼 수 있다? 그거 장담하지 못할 수 마은혁 있습니다. 재판관이 만약에 다시 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들어오면 변론갱신을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죠. 변론. 윤석열 해야죠.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이거 요구할 그렇죠. 거고 아마 그럼 받아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 네, 길어진다. 그럼 4월 18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는 4월 18일까지 모든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해야 나라가 지금 흔들리질 않지. 여기서 계속 변수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정쟁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여야가 함께 자제를 해야 된다.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산불을 왜 갖다 놓은, 산불 피해 그 재난 예비비 2조 원 삭감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2조 원 삭감해서 지금 추경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마은혁 재판관이랑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진짜 잘못돼.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설령 지금 임명시킨다 하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거 변론갱신해가지고 끌게 되면 4월 18일 또 넘어갑니다. 자, 잘못하면. 예비비 얘기 나와서 말인데 4조 8천억에서 2조 4천억으로 제가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산불하고 상관없어요. 2022년에 큰 산불이 났거든요. 강원도에서. 그때 5천억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작년에 영남 지역에서 산불 났어요. 2천억 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비만 하더라도 6천억이 넘기 때문에 이거 진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시 바로 추경해가지고 또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불하고는 우리가 삭감한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왜 삭감했냐? 윤석열 대통령 부산 엑스포 간다고 해가지고 예비비 국가재정법에 따지면은 보면은 국회에다가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됩니다. 보고하고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고 다 갖다 썼어요. 몇백억을 갖다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29대 몇이었습니까? 그래놓고 잘못했다고 사과 한마디 합니까? 검찰 특활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거 쓰고 나서 현금성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월급 주듯이 각 지청에다 내리게 돼 있습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럼 쓰고 난 다음에 국회에 보고하라는 거예요. 국민 혈세를. 근데 보고도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예비비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마은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임명하라는 이유가 참여시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일단 재판관을 임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참여시킬지 안 시킬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건데 왜 어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은혁이 들어가는 순간 나머지 5대 3의 그 교착 상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자는 거지. 우리가 지금 마은혁을 막 넣자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네. 해서 지금 심판을 건드려가면서 이게 지금 심판이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심판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결론을 내면은 이것도 또 말이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의 형태에서 마은혁 임명의 당위성은 변론으로 하고 지금 상태에서 결론을 내야지. 안 그러면 이것도 정쟁의 그 사건 실마리를 줘요. 그래서 굳이 마은혁 재판관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저는 생각은 좀 근데 하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이라고 임명은 헌재가 해야죠. 결론은 네.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임명은 임명하고 임명하라니까요. 위헌 위법이라니까요. 임명은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판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이제 결론이에요. 네. 후에 결정할 수 사무부가 있다. 제일 중시하는 게 절차적 정당성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절차적 임명을 해야 정당성이죠.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네.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독수는 해야 네. 되는데 네. 이거 가지고 또 탄핵하는 건 저는 좀 반대예요. 이거 자충수예요. 구정구패했잖아요. 그 탄핵 계속하다가 그냥 오히려 역풍 분다니까요. 왜 그러시는지 전 잘 이해는 근데 안 가요.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의 탄핵이 남발 아니라고 했어요. 다 그때마다 아니 감사원장 얘기해 드려요? 검사 3명 얘기해 드려요? 또 제가 관저 이전 주가 조작 얘기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김건희 여사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현재 견제 장치가 탄핵 말고는 마땅한 게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탄핵 말고는 막말로 우리가 특검안 발의하면 뭐 합니까? 다 거부권 쓰고. 거부권이 막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탄핵을 발의를 할 거면 좀 더 이렇게 좀 잘 만들어서 상세하게 해서 하시든가요. 구정구패를 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무조건 탄핵한다? 아니 그러면은 직무가 정지돼 버리잖아요. 아니 할 거면 제대로 인용을 받게 하시든가. 근데 통과될 수 있는 탄핵을 해라. 아니 그럼요. 근데 그 말도 어폐가 있는 게 네.
100% 통과될 수 있다는 거면은 그냥 바로 잡아넣지. 그걸 왜 합니까? 그런 절차를. 아니 예를 들어서- 탄핵을 안 하면 못 아니, 잡아넣는데 그러니까 어떡해. 심판을 받는 거죠. 네. 우리는 그만큼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위법하고 위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우리는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는데요. 가능성이 낮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계속해가지고 구정부패 여기서 또 하잖아요. 10전 10회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자, 최상목 부총리 경제부총리 관련 소식 하나만 짧은 더 거 하나만 전하겠습니다. 좀 볼까요? 네. 그 이제 엊그제 저희 지난주 아마 금요일에 다뤘을 거예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 다뤘는데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작년에 미국 30년 만기 국채 2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미국 국채. 미국 국채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네. 노동부 장관도 아니고 경제부총리인데 미국 국채에 네. 미국 국채를 이제 산다는 얘기는 한화를 달러로 바꿔서 네. 미국 국채 30년짜리를 산 거고 아마도 미국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마 이런 네. 기대로 2억을 투자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왔잖아요. 1,47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1,500원 뚫냐 마냐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이제 경제부총 특히 이제 경제를 총괄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수장이 한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서 그 달러로 국채 투자를 했다. 근데 작년에 언제 이걸 했는지는 안 나왔거든요. 어느 시점에 했는지는 민주당이 명확한 시점 공개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혹시 계엄 후에 산 거 아닌가? 설마. 예. 설마가 사람 많이 잡았으니까요. 네. 지금 쉽게 말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면 최상목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네. 그야말로 모랄 해저든 거예요. 도덕적 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카카오 주식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카카오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카카오 주식을 갖다 판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누가 카카오 주식을 보유하겠습니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해요. 음. 솔직히 그렇지. 왜냐면요 이거는 CEO가 내 내 회사 주식이 하락할 거에다가 베팅을 건 거예요. 풋옵션을 산 거라고요. 풋옵션 사놓고 야 떨어뜨려야지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저 이거 진짜 위선적인 행위고요. 이게 금액이 얼마든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을 네. 또 두 번 한 거예요. 2024년 국회 인사청문회 때 네. 경제수석 시절에 이거 사가지고 문제가 이미 됐어요. 그 한 1억 7천. 네, 그냥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사?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법을 안 지키지.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게 법을 안 지킨 건 아닌데 네. 적절한 건 아니죠. 적절한 건 네. 아니죠. 예. 아니, 저는 배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회 직원간접법에 위반된 거 우리나라 아니에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우리나라 환 가치가 떨어지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요. 나라 망하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배임이죠. 나라를 지금 경영해야 될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근데 이런 거 할 시간이 있었나? 아 그러게요. 엄청 경제 우리 맞추면 우리 안 얼마 돼. 전에도 인버스 아시죠? 우리나라 주가 지수 떨어지면 돈 예, 버는 거. 예. 그것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았습니까? 일반인들도 사실. 아니 이게 뭐 일반인 차원에서라면 뭐 개인의 행복과 자산 증식을 위해서 뭐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경제부총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번 네. 그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냐면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불법 아니잖아 이러는 거예요. 불법 아니면 됩니까? 아니 이걸 미국에서 예를 들어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신이 금리나 이런 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콜옵션, 풋옵션 사놓고 했다고 봐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라임 이거. 옵티머스 같은 거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적절하진 않다 이 정도로 말씀하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얘기하면 또 끝도 없을 거 아닙니까? 라인 옵티머스는 이제 완전 불법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 이제 예. 처벌을 받았고 여튼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도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참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것 같고요. 예, 저는 부적절하다고 자 생각합니다. 다음 네. 뉴스 넘어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 소식 가겠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해서 이제 뭐 그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지금 계속 몇 년째입니까? 아무튼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제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하거든요.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나와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나오라고요? 네, 그런데 참고인이 아니고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 뇌물수수의 피의자라고 봤냐면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줬었는데 네. 사위가 특혜 채용으로 취업이 되고 나서 그 생활비를 이제 주정을 안 주게 돼서 경제적 이득을 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한 번만 이제- 좀 알려주실래요? 예? 다시 한 번만 좀 그러니까 얘기해 이제 예를 주실래요? 들면 제가 네. 이제 제 새끼 그 애한테 애한테 용돈을 줬어요. 어. 용돈 줬는데 저 말고 딴 사람으로부터 용돈을 받게 된 거예요. 취업이 어. 됐으니까 월급을 받잖아요. 어. 그럼 내가 이제 용돈 안 줘도 되잖아요. 네. 그게 나한테 경제적 이득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이득, 뇌물이라는 거예요. 나가던 돈이 안 나가서 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용돈을 줬다는 그 이상직 그리고 문다의 부부와의 인과관계를 지금 연결을 못 시키고 뭐 있어요. 대가성 같은 거. 그러니까 네. 방금 말한 것처럼 경제 공동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 공동체 좋습니다. 그럼 과거에 우리 화천대유 같은 거 유명했잖아요, 대장동. 그래서 네. 곽상도 아들 50억. 30대 과장이 50억 퇴직금 받았어요. 근데 이때 경제 공동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30대 아들 50억 퇴직금을 왜 줍니까? 곽상도 보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네네네. 추론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거 적용 안 하다가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런 식의 프레임을 거냐? 쉽게 말해서 아니 내 아들 딸한테 지금 용돈 생활비 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준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직한테 국회의원도 공천해 줬다는 거예요? 그 고작 뭐 한 2억도 안 되는 돈 때문에? 민주당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 집권기와 관련돼서 새로 생긴 법률적인 개념이 몇 개 있어요. 그 네. 외에 이제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경제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던 시절에는 우리 교과서에 없던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집권기를 가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네, 네. 그때 법률적인 개념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윤석열 이게 이제 수레차 관련돼서 윤석열 이제 수사팀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그때 네. 이제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 그래서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판례 이론이 네. 처음 그때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그 형법 교과서에도 실리고 뭐 논문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이론 자체가 별로 그렇게 숙성된 이론이 아니다 보니 성숙된 이론이 아니다 보니 또 각상도 의원 사례에서는 또 적용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문다혜 씨가 SNS에 그런 걸 올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운명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올린 게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네.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형사 변호사를 꼭 만나셔라. 이 공동체라는 표현을 직접 얘기하시는 것은 이건 위험하다. 유리하지 않다.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좋은 변호사를 꼭 만나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론하면서 하면 또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데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위 그 특혜 취업할 수 있도록 뭔가 요구했다는 그 증거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건 뭐 수사하면서 이제 네. 어쨌든 검찰도 적어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피의자 신분 뭐 이렇게 되면 꽤나 뭐 아마 고심 내지는 뭐 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소환 통보를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그 결정적인 증거 없이 소환을 시킨다는 것은 흠집내긴 것이고. 네, 아니, 일단 네. 이 수사가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를 할 건 빨리 하든가. 그렇죠. 예, 이게 4년째 계속 4년째 수사를 됐군요,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 흔드는 전직 대통령 흔드는 표적 수사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 수장 심우정 총장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그거 수사나 제대로 해라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저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있어요. 누구든 죄가 있으면 좀 제대로 수사받고 판결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네 이거는 쟤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비교해서 하지 말고요. 아니 잘못이 있으면 수사받고 하세요. 우린 다 그러잖아요. 일반인들은 다 그래요. 내가 무단횡단 걸렸을 때 쟤도 무단횡단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저 봐줘요? 안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이든 누구든 문제 있으면 다 해가지고 해야죠. 근데 딱 하나 저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약한 거야 그렇다고 하는데 죽어서도 예우하는 건 검찰 출신밖에 없더라. 이 생각은 해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곽상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네. 심우정도 아마 조사 안 할걸요? 그러니까 이 검찰에 대한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것도 진짜 조사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우정 총장 딸 뭐 우리 이제 일반인 시각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지원 자격이 안 돼 보이는데. 아니 그 지원 자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석사 학위
취득 그러니까. 예정자. 예. 이거는 보통의 그 기업에서 대입 그 졸업생 신입생을 뽑을 때 신입 그 직원을 뽑을 때 네. 대학교 4학년 마쳤지만 아직 시기상으로 그 학위가 안 나왔을 때를 배려해서 하는 거지. 졸업자 졸업 예, 예정자. 무슨 경력직을 이렇게 합니까? 그 경력 예정자를 뽑는 네. 경우는 없죠. 없죠. 네, 그 그래서- 외에도 정말 할 말 많은데. 네. 아니 뭐 서민 대출도 받은 분 아닙니까? 부모님이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서민 대출 받은 거예요. 진짜 서민이 못 받고. 그러니까 요건 공고에 나와 있는 취업 모집이다 뭐 요건 공고에 나와 있는 걸 듣는 사람은 우리 서민들밖에 없어요. 예, 그 사람들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야. 근데 뭐 저기 계속 이런 것들을 너무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붉어서 이렇게 키우는 방식의 정치는 이제 좀 지양을 할 때가 됐다. 뭐 계속 서민 대출 얘기하시는데 사업자 대출 관련돼서 계시잖아요, 거기. 양문석 의원님 계시잖아요.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자 대출을 정말 부동산 아. 사업자 대출 그 얘기야. 계시잖아요. 아니 네. 다 엄벌에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엄벌에 잘못한 칩시다. 사람들은 다 엄벌 쳐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누구 한 명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한 정파 전체를 이렇게 하는 이 방식의 정치가 지금 4월 18일까지 결론이 날까 말까를 걱정하는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상황까지 오고 나니까 네. 약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럼 제가 딱 한마디만 예. 보태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다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 검찰이 기소는 좀 해라. 그래야지 재판장 앞에 가서 네.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진실을 다퉈가지고 제가 있으면 죄 받고 없으면 무죄 되는 건데 최근에 왜 야당에겐 다 기소를 하면서 여권 인사들은 기소조차 안 하냐. 이게 저희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심우정 총장은 여야 인사는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현 정부 인사 윤석열 정부의 인사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이 저도 심우정 그러니까. 총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든 야든 다 맞아 제대로 좀 조사하라고 뭐 요구는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심우정 총장 딸 문제나 수사해라 이런 이제 민주당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 요건 단신으로 하나만 좀 전해주시죠. 국정원의 선관위 조사 권한을 뭐 주자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같은데.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강선영 의원을 필두로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네. 이제 국정원이 매년 실시하는 보안 점검 그 대상 리스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할 살펴볼 수 있는 있게. 거예요? 그렇죠. 조사 권한을 주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법안 제기 이유를 보니까 네. 선거인 명부 시스템 투표 분류기가 해킹에 취약하다. 또 단순 패스워드 사용으로 시스템 침투가 가능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논리와 약간 비슷하지 아니 뭐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면 뭐 선관위만 그러겠습니까? 뭐 다 그렇지.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에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도 그 부정선거 키우려고 하는 아니 본인들 대통령 선거할 때 사전 선거 해야 된다고 그 투표 안심하고 하시라고 몇 가지 9가지인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다 했더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국정원이 개입을 하게 되면요, 그게 바로 부정선거의 단초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부정선거진흥법입니다. 이런 걸 왜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선거진흥법. 네, 이제 선관위가 네. 아무런 감시도 받지 못하는 지금 감사원 감사조차도 거부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예. 특히 선관위 특혜 채용이나 이런 것들 국민적인 굉장히 분노를 네. 불러일으키지 그건 않았습니까? 맞죠. 이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게 꼭 국정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국정원이어야 조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의아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선관위도 뭔가 감시를 받을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 그건 같습니다. 맞아요. 선관위도 당연히 견제 감시 받아야죠. 예, 그거 안 받은 건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네, 진짜 선관위도 그 채용 비리 뭐 말씀 잠깐 주셨습니다만 심각하더만요 거기. 아주 심각하죠. 네, 어쨌든 이거는 충분히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하고 다만 국정원이 여기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는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채용 비리와 예. 부정선거를 연결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또 저희 장르만 여의도와 당 밸런스를 연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 불러주시잖아요. 당 네. 밸런스 맞추려고. 당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세 분 골고루 모셔왔는데 그래서 이제 당 밸런스 여기 세 명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네.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까지 이 당 밸런스도 중요하고 저희 혈당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죠? 네. 우리 식후에 밥 먹은 다음에 바로 혈당 치솟잖아요. 네. 이렇게 칼국수, 짬뽕 뭐 이렇게 먹게 되면 맞아요. 네, 그럴 때 혈당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바나바 잎 추출물이 들어있는 닥터워터 당 밸런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매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네, 요거 2박스 사시면 한 박스에 몇 개 들어있죠? 한 박스에 무려 20병. 이야. 네, 20병이나. 20병 들어있는데 그 2박스 하시면 네. 혈당 체크기를 드립니다. 아, 그 찌르는 거? 네. 그거 비싼데 한 3만 원 이상 하는데. 아시네요. 네. 네, 그거 찌르고 거의 종이까지. 종이도? 같이, 네, 주죠. 아이고. 검사제 네.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혈당 체크해 보시면 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여러분의 혈당이 얼마나 치솟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닥터워터 당 밸런스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그 링크 있으니까 영상 아래 더보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릴까요? 네. 식사들 하셔야 되니까 또. 네, 식사하시고 당 밸런스 네, 한 병씩 잘- 챙겨 가세요. 한 병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 다- 먹어봤는데 좋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주셔가지고 먹어봤는데. 아, 그렇습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중독되지 않나요? 약간 건강한 맛이어가지고 아, 뭔가 맞습니다. 진짜 살이 들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그 있어요. 느낌 내가 중요하거든요. 먹어야겠다. 네. 세 분 다 드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